무역 적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화면 전환이 어떻게 돼 있죠, PD님? 지금 끄셔도 돼요. 아, 꺼도 돼요? 이게 에너지 이슈랑 또 연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에 거의 모든 경제 이슈가 다 에너지랑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에너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에너지라는 게 되게 우리 생활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쓰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코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특히 이렇게 전환을 하는 데는 무조건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인플레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 중에는 코로나가 오지 않더라도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가 있지 않더라도 안 인플레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15년 이후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트렌드가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썼었던 편하게 썼었던 이런 에너지원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인프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무조건 비싸요. 그렇죠. 그럼 비싼 거를 쓰자라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장려를 한 거고.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그거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비용 인플레가 되는 거고 그게 어찌됐건 우리한테밖에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네. 이게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가 오면서 급격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쵸. 범위를 넘어서서 온 거죠. 이제 급격하게 사실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도 차근차근 오면 이게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에너지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지갑, 진짜 우리 지갑이랑 바로 연관 있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고 지금 이런 에너지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보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78억 달러가 됐습니다. 1월에서 5월 누적 기준으로 78억 달러. 78억 달러. 근데 이게 78억 달러라는 수치를 조금 보면요. 1997년 우리나라 IMF 때 25년 만에 최대 무역 적자예요. 네. 이거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92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 200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커요. 아, 지금 적자 규모가? 네. 아, 그때만 하더라도 15억 달러예요. 그때만 해도 63억 달러 정도 됐어요. 누적이?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15억 달러 더 많은 거예요. 그때보다 15억 달러가 더 많은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렇게 하고 이런 추세를 기록하면 아마 한두 달 내에 거의 이제 누적 무역 적자가 이제 1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역 적자가 난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 그냥 원자재예요, 원자재. 아, 우리가 원자재가 없어서. 그렇죠. 네. 에너지값, 에너지와 원자재 값인데 네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런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수입액이 이거 전쟁 일어나고 지난해 12월 네네네. 611억 달러 처음으로 수입액이 600억 달러를 넘었어요. 그리고 2월 달을 제외하고 모든 달이 다 6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수입이. 그러니까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어떤 흑자, 불황형 흑자라고 그 수출은 자꾸 주는데 네네. 수입이 더 줄어가지고 흑자가 났던 구조가 있었어요. 네, 그게 네, 이제 네. 한 17년부터 19년 이 사이에 네. 있었던 불황형 흑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면서 이렇게 흑자가 나야지 경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좋은 무역 수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당연히 수출도 엄청 20%씩 늘고요. 수입은 막 30%씩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매달 에너지 수입액을 보잖아요. 네네. 지금 5월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50억 달러가 이제 에너지를 순수하게 수입하는 거예요. 전체 수입액에. 600억 중에 150억이면 한 4분의 4분의 1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거의 4분의 1이 다 그냥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이런 거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1년 전이랑 비교하면요. 85% 늘어난 수치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액이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회복하고 어마무시하게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85%가 늘었다는 거는 그냥 에너지 값이 85% 늘어난 거예요, 거의. 네네네. 그렇죠. 물론 수요도 좀 더 있었겠지만 네네. 어찌됐건 80% 정도는 에너지 값이 그냥 확 늘어난 거예요. 1년 전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에너지 값은 느는데 상품 가격도 같이 늘지만 그거에 못 받쳐주는 그렇죠. 거죠. 정가가 100% 되실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구조인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안 좋은 구조인데요, 듣기만 해도. 아니, 물건, 뭐, 한마디로 물건 10,000원짜리 만드는데, 전기값만 2,500원 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런 구조가 이어졌을 네, 때는 네. 좀 어떻게 되고, 네. 그럼 앞으로 좀 어떤 게 좀 될까? 네,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산업연구원이 낸 그 하반기 경제 전망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보면 올해 무역 적자 규모를 얼마로 봤더라? 아유, 제가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이렇게 가끔씩 방송하다 보면 숫자가 갑자기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지금. 막 적어놨는데. 적어놨는데 보이질 숫자를 않습니다. 워낙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아, 이거는 그냥 밑에다 적어놨나 보네. 네.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네. 자, 만약에 올해 무역 적자가 2008년 이후로 그래서 이제 최대 규모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망이 그렇게 나오는 올해 거. 무역 적자가 산업연구원에서 158억 달러로 예측을 했습니다. 158억 달러? 네, 160억 달러. 근데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유가를 100달러 근방에서 잡았을 때 이 정도인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 100달러보다 좀 더 높아지면 당연히 무역 적자 규모는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2000년 들어서 무역 적자를 낸 건 2008년 딱 한 번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133억 달러인데 그때 이후로 최대치. 치, 그리고 IMF 때를 넘어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만큼 무역 적자 규모로는 상당히 나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이제 뭐 6월 시작하긴 했지만 네네. 어찌됐건 상반기 다 갖다 보고 네. 하반기 수출 환경 좀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먼저 좀 봐야 되잖아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수출에 있어서 네. 리스크 네 가지. 네. 그리고 그 전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 1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0.7%였어요. 네네. 상당히 나쁜 숫자는 아니죠. 그 여러 가지 사태를 감안했을 네네. 때 그러면 분기별로 봤었을 때 한 분기 0.7% 성장했으면 3%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 때 보통 더 숫자가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0.7%였는데 네. 여기서 외수 부분 그러니까 수출이 1.4% 포인트. 아까 제가 그 했던 네네. T가 그건가? 아우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네, 띄워드릴게요. 맞으면 좀 그거 숫자를 사진에 두 가지를 주셨는데 숫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네. 하나여서. 어떤 건지 까먹어 버렸습니다. 제 요즘에 정신이 이렇습니다. 워낙 잠깐. 이 컴퓨터도 일을 하기 싫나 보네요. 되게 느린다. 이거 네네 맞아요. 예, 그거 하나만 좀 이거 띄워주세요.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오, 내수랑 순수출. 그런 게 있네요. 네. 네네. 여기서 보시면 네. 그 1분기 기준 내수랑 순수출이 성장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보는 거예요. 네네네네. 2022년 자료를 보면 네. 1분기에 경제 성장이 0.7%라고 했잖아요. 21년 자료 말씀하시는 22년 1분기. 22년. 예. 예, 내수는 오히려 그 나쁜 영향을 줬습니다. 이 마이너스 0.7% 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이었고 그렇죠. 그거를 수출이 1.4% 포인트를 올리면서 우리나라가 네네. 0.7% 이렇게 성장하는 게 된 겁니다. 네네. 여기에서 보면 그 작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네네. 1.7, 0.8, 2.5, 2.8, 2.8에 1.2, 한 4% 작년에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 내수 성장 기여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이 표만 봐도 작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작년엔 순수출이 마이너스였잖아요. 1분기 때 그냥 수출이 안 좋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수출 마이너스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속 성장 행진이 끊겼고요. 네. 2분기 때부터 다시
2분기 때도 안 좋았고 근데 3분기부터 반등을 하면서 이제 네네. 좋아졌는데 작년에는 내수가 진짜 좋았어요. 1.9, 2.5, 0, 마이너스 0.6, 1.1. 돈을 엄청 풀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내수가 이번에 안 좋은데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경기가 그나마 좀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션에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를 봤었을 때. 그럼 여기서 보면 그러면 국내 수출의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주요 리스크가 있는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국. 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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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진짜.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 중국 전쟁.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우리한테 무조건. 그래서 요즘에 경제 관련 댓글 보면은 이거 다 푸틴 때문이야. 이거 다 중국 때문이야.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1번이 중국이고요. 2번이 전쟁이에요. 세 번째가 미국의 긴축. 미국의 긴축. 그리고 네 번째가 엔저 장기화 된 거.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중국부터 볼게요. 네네. 이거 이제 꺼도 되나요? 네네. 빼주세요. 중국을 보면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25%가 중국 수출이에요. 진짜 중국 향 수출이라는 거죠. 네, 엄청 많이 수출을 하죠. 네네.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요즘에 중국을 두고 국제 정세 그리고 중국 자체적인 환경 때문에 이 수출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주축으로 중국을 되게 견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정세는 이렇게 안 좋고 지들 환경도 뭐 제로 코로나 한다고 뭐 봉쇄했다 풀었다 이래서 굉장히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만약에 이래서 10%가 줄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0.6%가 줄어들어요. 6%포인트가. 이게 지금 2%냐 3%냐 뭐 이 사이만 있는데 10% 줄면 마이너스 0.6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10%가 준다는 거죠. 만약에 20%가 줄잖아요. 1.13%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5월 달에 거의 333개월 만인가 처음으로 중국 수출이 줄었어요. 상하이 봉쇄되고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 봉쇄 이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중국이 거쳐야 될 대외 정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뭐 우리 IPEF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보통 중국을 압박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국제 효과가 높잖아요. 중국도 별로 좋지 않아요. 중국이 수입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장점은 싼 물건을 많이 파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인건비를 아무리 쪼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원래 원가 자체가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파는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대박은 좀 있으면 나올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곧 시행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게 어떤 법이냐면 공동의 이해와 보편적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강제노동 금지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통상 규범을 강화하는 거예요. 중국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 위구르에서 생산된 거는 못 쓰고 수출 안 되고 이런 거죠. 제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위구르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통상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는 다 안 하겠다. 수입 안 한다. 그렇게 하려면 너네들이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굉장한 증거를 대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관한 통상 규범. 이거 뭐예요? 니네들 자꾸 짝퉁 만들고 뭐 디지털에서 이상한 공개 안 하고 너네들끼리 망 닫고 이러는데 이러면 우리가 무역할 수 없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서 위구르 쪽을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그쪽이 또 지정학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를 영린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어때요? 우리 감히 미제가 대국을 건드려 막 이러면서 진짜 확 받을 수도 있고 깨갱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진짜 6월 21일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엄청난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IPEF가 지금 막 엄청나게 빨리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6월 21일 근방으로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작동을 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특히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히토리라든지 이런 광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담당하는 여러 공급망적인 차원들이 있을 그쵸, 텐데 예.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압박을 공격을 할 하지 수 않을까. 있는 총알을 딱 대기해놓고 아니죠. 방패를 이따만큼 만들어 방어라고 놓는 해야겠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 히토류 수출 안 해. 괜찮아, 호주 있어. 이런 그런 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여기 주요 IPF의 주요 국가 중 하나 이제 아세안 국가들도 있거든. 네네. 야, 우리 너네들한테 볼트 팔지 않을 거야. 이러면 괜찮아, 베트남에 있어.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6월 21일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월 말이 되게 중요하네요. 국제 정세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위구르 방지법도 있고 아까 바이든이 6월 말에 가는 것도 있고 예. 이게 보면 아까 그래서 제가 좀 그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하는 게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를 포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 보이네요. 네, 포위하는 거고 가장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가장 친해지고 싶은 곳 중에 하나. 이쪽으로 가야 인도양 쪽으로 좀 나갈 여유도 있고 지중해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를 조금 키포인트로 좀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증가나 감소는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 그렇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6월 21일 정도에 좀 나오는 거고 예, 그렇죠. 이렇게 말씀 주셨고 두 번째가 이제 전쟁인가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입니다. 전쟁은 얘기를 하십시오. 예. 자, 전쟁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러시아는 1.5%. 많지 않네요. 네. 우크라이나는 0.1%. 수출 기준인 거죠. 수출 네. 비중만 따지면 별로 비중 크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자, 일단 유럽은 전쟁 때문에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네. 국제 유가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네. 러시아의 자원 의존도가 높은 이후에 전반적인 경제 위축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유가 돈이 없어지면 네. 우리 수출에 타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렇죠. 자동차 안 사겠죠. 핸드폰 안 사겠죠. 네네네. 그렇죠. BTS도 좀 덜 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타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EU가 굉장히 커요. 우리한테 수출 비중이. EU 수출 비중으로 보면 중국, 아세안, 미국 다음으로 큽니다. 네 번째 큰 시장이에요. 네 번째 큰 집단이니까. 네. 그리고 돈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EU에서 또 뭐가 있냐면 필수 원자재들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EU에서. 네, EU에서 봐보세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막 늘리고 네. 싶어. 어디 거 사와야 돼요? 어디 거 사야 돼요? 네덜란드 거 사오고. 예, 그렇죠. 예. 못 오면 어떡해요. 전쟁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수 원자재 수급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가공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간재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도 어쨌든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직접 수출하는 양은 되게 적은데 그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서 받아야 되는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특히나 러시아의 많은 에너지에 대한 조금 의존도가 높은 EU의 영향이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EU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한테 영향이 또 같이 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네 생각처럼 잘 돼서 흑해를 만약에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중해로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중해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 네. 그러면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수에즈 운하를 통한 무역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에즈 운하는 어떤 곳이냐? 서유럽으로 가는 물자의 80%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야 돼요. 특히 막 석유같이 이런 거. 그리고 흑해를 장악하면 우크라이나에서 판매가 되는 여러 곡물이나 이런 무역 방해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물론 굉장히 나간 생각이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럴 수도 경우에는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 별로 안 하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뭐 이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지금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계속 아니죠. 계속 제재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되기 그쵸.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장기화되니까 뭐 당장에 뭐 이렇게 진짜 이 무력은 이제 정지가 되더라도 만약에 그게 다 남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전쟁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 되고 그런 것들이 EU한테는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럴 수 수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 또 뭐 전쟁이야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미국 긴축은 또 어떤 악영향을 주냐. 네.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돈을 쫙 풀고 미국이 기준 금리를 쫙 인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15년쯤, 2015년쯤 해서 그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미 간 금리가 역전이 됐다. 아, 네네. 막 이런 기사 예전에 많이 보신 적 있죠. 이때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딱 하면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다 이런 재정 취약들이 엄청 망했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 브릭스란 말 많이 들었어요. 아, 브릭스. 예. 네, 펀드 엄청 많이 많이 하고 팔고. 예. 그리고 브릭스 펀드 막 수익률 엄청 높아. 맞아요. 그러다가 브릭스.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흑갔잖아요. 그냥 이제 브릭스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쓰게 그렇죠. 됐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고 이렇게 했던 2015년쯤에 브릭스 펀드 이런 게 굉장히 꺾였어요. 아,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거기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 빠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브릭스 펀드의 대장 기업이 이제 브라질에서 막 그 원유 엄청나게 앞으로 100년을 킬 수 있는 원유, 전 세계 최대 원유 막 네. 이런 게 있었었는데 네. 유가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이런 신흥국들에서 자본 유치 엄청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수출이 굉장히 안 되겠죠. 이때 당시 우리나라 신흥국 수출 증가율을 보잖아요. 네. 2015년은 마이너스 9%, 2016년은 마이너스 6%였습니다. 아, 그럼 다시 또 재현될 수 있겠네요.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엔저 장기화. 자,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하나 좀 띄워주세요. 아, 네네. 네,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엔저가 되면 네. 힘들어요. 우리나라 수출은. 왜냐하면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 품목이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경쟁하죠. 네. 네. 근데 봐보세요. 원 백엔 환율이 4월에 977원, 5월 985원, 2018년 12월 이후로 처음으로 1,000원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일본 여행 가야겠는데요.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가 뭐가 문제냐면 문제죠, 근데. 엔저가 되면 그냥 일본 제품이 싸지는 싸지는 거지. 거잖아요. 네. 뭐 확실히 과거보다 좀 영향은 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도 주력 상품 간에 걸리는 게 많아요.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뭐 스마트폰은 아니고 일부 여전히 주요 시장에서 일본이랑 경합도가 되게 높은데 네. 이 문제가 세계 경기가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엔저가 되든 엔고가 되든. 근데 세계 경기 둔화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표가 과거 엔화 약세 때 국내 경기 지표가 어떻게 네. 보였는지 네. 된 자료인데요. 네. 자, 1988년, 1990년 이 사이에 버블 붕괴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됐었어요. 이때 네. 세계 경제세가 둔화된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수출 엄청 부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88년에 571원에서 89년 488원 그리고 90년 491원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엔저가 장기화가 됐었어요. 이때 세계 성장률이 4.7%에서 3.4%로 낮아지는 저성장 시기였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88년에 28.4%였는데 89년에 2.8로 줄고 90년에 4.1로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네요. 네. 이렇게 줄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 이제 3저라 그래서 이제 엔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고요. 자, 이제 정반대로 보여드릴게요. 2004년에서 2007년 미친 듯이 성장할 때예요. 전 세계 경제가 엄청 좋았을 때예요. 이때는 국내 수출에 그렇게 차질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1059, 2005년 931, 2006년 821원, 네. 2007년 790원. 네. 무려 4년에 걸쳐서 장기화가 있었어요. 엔저가. 쭉쭉쭉 내려갔네요. 네. 예. 세계 성장은 5.4, 4.9, 5.4, 5.6 계속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었죠. 네. 우리나라 수출 31% 증가, 오. 12%, 14%, 14% 굉장히 수출이 좋았어요. 이런 거 보면 엔저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세계 엔저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부딪히냐에 따라 2012년 15년 봐도요. 국내 수출 12년부터 15년까지 뭐 이거 한번 차분히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수출 증가율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12년에 마이너스 1.3, 13년에 2.1% 증가, 14년에 2.3% 증가, 15년에 마이너스 8% 역선장했어요. 이거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주력 상품 간에 엔저가 겹치잖아요. 네. 호황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비싼 것도 쓰고 싼 것도 써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엔저랑 겹치면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재팬을 살 거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살 거냐. 어차피 가격 비슷한데 그럼 너 못 살 거야. 재팬? 이런 기조가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때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은 그 엔저를 계속 용인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그러니까 미국이 엔저를 용인하는 이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엔저를 너희 엔저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왜요? 이게 환율 개입을 하지 않고 네. 일본이 자기네들이 경제 정책을 아베노믹스를 잘못해가지고 엔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기축통화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 세계 여러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쵸, 그 예. 자산을 담보로 이거는 지적재산권 포함해서 자산을 담보로 엔화의 기축통화성이 부여가 된 거예요. 근데 똥값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시장 원리대로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엔저가 이렇게 되니까 네.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상황이 그렇게 막 녹록지 호조는 아닌 상황에서 엔저까지 겹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경합하는 데서 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과거랑은 있는 거네요. 좀 다를 수 있는데 경쟁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있긴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경쟁 경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자, 여기 호호호호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 요거 다 끝나고 한번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중에 우리가 그나마 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그냥 중국 수출 정도만 우리가 조금 대비할 수 있어요. 중국 수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우리가 항상 하는 그 공자님 말씀 같은 건데 네. 중국 수출을 대체할 만한 아세안이나 다른 선진국들 대체 시장을 좀 찾아서 팔로를 다변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 미국 긴축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가 보면 곧 열릴 IPF 폭풍 대비도 할 겸 네. 빨리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 비중을 좀 낮춰야 돼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못 치는 이유 하나요. 팔아먹을 게 많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수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예전에 보면 그 좀 사례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이거 보면 좀 재밌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보면 사실 쿠바가 원래 경제적으로 미국에 되게 종속된 국가였거든요. 네네. 그때 수출 비중이 45%가 넘어요. 쿠바의 수출액의 45%가 미국으로 수출이에요. 근데 이게 4%까지 줄어요. 소련이 도와줬던 뭐 어찌됐건 4% 줄어. 그러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미사일 같은 것도 쿠바 정부에서 그때 가져와 소련 우리 앞에다가 해 설치해 그러면 미국 다 사정권 안에 들잖아. 미국이 야 너네 그럼 가만 안 둬 뭐 어떡할 건데 우리도 핵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조금 대등한 관계를 하려면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 많이 팔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네. 뭐든지 의존되는 게 좋진 않은데 그걸 지금 줄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느냐. 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겠네요.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찌 됐건 우리나라 수출은 5월까지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선전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네. 우리나라 투자를 15개월 연속 투자를 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코로나 침체로부터 빠른 경기 회복이 엄청나게 반등이 세게 왔어요. 세게 왔고. 반등이 세게 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많고 그게 다 우리 수출 이런 재화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 효과가 되게 세게 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네. 네. 이게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서비스를 잘 못 받았잖아요. 문도 닫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복 소비라 그래서 다 물건으로 그렇죠. 풀어버려요. 예, 여행 안 가고 TV 사고 막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수지가 이런 무역 수지가 높잖아요. 이런 관광 수지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출 가격도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올라가요. 근데 어느 정도. 제품 가격은 덜 올라요, 항상. 나중에 오르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세 개 요인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인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 거예요? 상황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9년까지 상황이 어땠어요? 맨날 위기였잖아요. 네. 위기가 한 번도 아닌 적은 없는데 그냥 모든 국가나 회사는 항상 위기긴 한데 항상 위기긴 한데 그 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수출 성장률,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특히 이게 지금 추세를 보면 자유무역, 그러니까 세계화에서 지역 블록화로 많이 바뀌고 예,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진짜 장기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어디에 편입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제3세계 예전에 냉전일 때 1세대, 1세계, 2세계 그리고 제3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고 그냥 돈만 벌래.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중립국 형식의 경제 중립국을 표방을 한다거나 이런 제3세계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진짜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조금 중국 러시아 시장 포기하더라도 안전하게 살래. 도박으로 중국에 한번 붙어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되게 잘 해야 돼요. 근데 제3세계 전략이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실현 가능성이 좀 힘들죠. 특히나 그렇죠. 우리는 북한이 또 이 북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건 힘든 방법이 근데 아닐까. 그거를 또 잘 해나가는 게 또 정치고 그쵸, 외교력이고 외교력이고 이러니까 한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기에서 진짜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육 요건이 이렇게 만약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기가 돼서 안 좋아지잖아요. 네.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건이 지금보다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거시 정책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야 돼요. 우리나라 이거 실패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례죠? 2010년 중반 때, 네. 15년, 14년 이때 저유가 오면서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정부는 이때 수출이 안 느니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합니다. 뭐요? 건설 경기를 쫙 풀어요. 아. 우리 그때 예전에 건설주 막 미친 듯이 날았을 때 있어요. 15년, 16년 이때. 기억날 것 같습니다. 건설주 막 미친 듯이 나요. 모든 경기 부양을 건설로만 해요. 주택 경기 그거 아파트만 냅다 때려 지어요. 인프라 막 늘리고 막 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프라보다 우리나라 아파트만 지었어요. 많이 지었어요? 막 주택 경기에 막 올인을 했었어요. 그때 그런 걸로 내수를 증진시켜서 성장률을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더 이상 지을 신규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또 부동산 문제로 연결. 우리나라는 경제의 끝은 결국 부동산인데 결국 또 부동산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게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파트만 지을 건지 네네. 아니면 다른 이런 중장기적 해법을 좀 내세울 건지 이런 거는 좀 정부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좀 많이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들이 좀 왔는데요. 그러네요. 위에서부터 지금 네.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가 안 좋은가 봐요. 이제 떴습니다. 자, 먼저 호호님이 이제 바이든이 러시아 원유 관련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것과 이란 핵협상은 어찌 될지. 바이든이 러시아 원유 관련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것과 이란 핵협상은 어떻게 될지.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바터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너네 뭐 이거 좀 풀어줄 테니까 네. 이란 협상 뭐 도와달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정세에서 러시아를 이렇게 바이든이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명분이 그렇게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좀 물론 국제 너무 이게 복잡한 이게 얽히고 설킨 게 좀 많아서 지금 당장 뭐라고 너무 어려운 걸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근데 이란 핵 협상은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작년 말부터. 네. 실제로 중동에 저도 두바이 엑스포 때문에 출장 가면서 이것저것 중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네. 그때 당장 진짜 2, 3월 달에 풀릴 줄 알았대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었대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뭐 하나 실타래가 안 풀리는 지점이 있었겠죠. 그렇게 보면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정치적인 거 뭐 이건 거도 할 필요 좀 좋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란 핵 협상이 항상 좀 긍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오바마도 그랬었고. 네네. 네. 뭐 그런 걸 보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경제적으로만 보면 유가 좀 잡는데 이란의 석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호우님이 또 질문해 주신 게 이전 정부에서 하던 남방 정책인가 정책 폐기한다고 폐기 안 합니다. 남방 정책 폐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세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출의 3분의 1이에요. 아니, 세 번째로 커요. 그리고 중국에 있던 여러 이런 정책적인 공장들을 옮길 때가 그쪽이에요. 인도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막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너무 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수소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판을 너무 크게 벌려니까 폐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길 빼고 이렇게 뭘 하기가 힘들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수출이라 하니 반도체 배터리를 수출. 제가 지금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거를 수출 비중을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 이 정도 될 거예요. 20% 정도. 배터리는 아직 그 정도 많지 않아요. 배터리는 네. 주요 13대 품목 안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네. 주요 13대 품목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말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금방 찾아드릴게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몰빵이 되면 안 돼요.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네. 반도체만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근데 부침이 그래서 크죠. 또 우리나라 반도체도 막 엄청 종류가 많은데 딱 메모리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이클을 또 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 찾았어요. 네네. 자, 우리나라 반도체가 5월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15억 달러, 115억 달러입니다. 인데 수출이 615억이니까 600에서 100, 6분의 1 정도 되네요. 전체 반도체가, 수출에. 그리고 반도체가 제일 크죠? 네, 반도체가 제일 커요. 네. 그리고 아까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14번째로 사이즈가 큽니다. 15대 품목 중에 14번째로 사이즈가 크는 거죠. 네. 한 8억 달러 정도 8억 달러? 되네요. 예. 그러면 600분의 8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 2%? 1, 2%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막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아직 시장이 많이 열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얼마나 쓰일지 잘 몰라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형으로 조금씩 저장하기는 좋은데 대규모로 사용하기는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다 수소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질문들이 되게 지금 되게 그러네요. 네. 달러 엔 약세 시 잠시만요. 달러 엔 약세 시 환과 엔 사이 어떻게 작용되는? 환? 여기 환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원엔, 달러 엔 이거를 보면요. 보통 이렇게 많이 가요. 보통 이제 달러 엔을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네. 달러 엔이
낮아지면 보통 원 N도 같이 낮아지고 네, 네.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는데 네. 이게 상관관계에 따라서 조금 다를 때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봐야 돼요. 네. 네, 부처스 나이프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원유 하락에 많이 베팅을 했었었죠. 왜냐하면 핵 협상도 있고 증산도 있고 전쟁이 조금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EU가 그거를 러시아의 원유랑 가스, 철 안 받는 거를 발표를 안 할 거다라고 네네. 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며칠 사이에 이제 제재안도 통과돼가지고 네. 다 협상을 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막 엄청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엄청 올라 있으니까요. 네, 뭐 그렇진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유지하면서 4분기에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없음님 말이 맞아요. 환율이 강세면 강세라서 힘들고 약세면 약세라서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뭐 이런 거 우산장수, 그렇죠. 부채장수 이런 네. 느낌인가? 네. 무역 적자의 반전 가능성은 원유 가격 하락. 예,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지면 무역 적자 반전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힘들어 보여요.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까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 꽤 많더라고요. 소비는 계속 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번 씀씀이를 늘려놓으면 줄이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럼 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예를 들어 빚이 긴축을 세게 한다거나 금리가 세게 들어온다면 모를까. 근데 금리가 너무 지금 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미. 이게 세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어우. 아직 지옥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연끌해가지고 워낙 많이 샀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저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봤을 때. 특히나 우리 세대 딱 3040 친구들이 너무 많이 집을 연끌해서 사가지고 뭐 이자가 그냥 막 몇백을 막 몇십을 그냥 가니까 그러면 되게 뭐 소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저 가처분 소득이 줄 수는 있죠. 네.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미 많이 물가는 또 올랐고 그렇죠. 너무 근데 사람들이 네 돈도 많이 벌어놓은 사람도 많아요. 그쵸. 뭘로 벌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못 네. 벌어봐서. 그리고 원래 원유는 겨울에 소비가 많지만 원전 축소 및 고온의 소비가 높은 것. 이게 여름이 많은 게요. 그 겨울 그러니까 난방 수요가 많냐, 냉방 수요가 많냐인데 냉방은 전기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많아졌어요. 그리고 난방 수요는 아직도 1차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그쵸. 해서 뭐 네.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거긴 한데 요즘은 여름철이 더 수요가 높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비싸서 지갑을 닫았습니다. 네. 아, 역시 저희 그 발치기들인가요? 우리 구독자의 아유 호호님은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전문가신 것 같아 지금 질문 네 맞아요. 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여기 보면 인상이 멈췄을 때 엔화 강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멈추면 아무래도 이제부터 돈을 좀 풀겠다라는 게 미국에서 수요가 나오면 흐름이 좀 좋아지고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그만 잡았으니까 활성화로 바뀌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예리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저 문제는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뤄보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엔저요? 네. 엔저 재미없어요. 엔저를 이게- 제가 그러니까 엔저랑 그냥 저 다른 이제 기반이랑 다 같이 이렇게 좀 보는 제가 거죠.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네. 되게 재밌는 얘기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그 엔저랑 관련해서 네. 오늘 말고요.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네. 다 나오면 제가 박사하죠. 알겠습니다. 엔저는 저희가 얘기 좀 해보고 원유는 코로나 때 이후로 산유국의 생산주의 가격 이제는 아, 그렇죠. 근데 원유를 쉽게 없애기는 힘들어요. 원유가 일단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요 에너지 관련된 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올라갈 발칙한 에너지에서 좀 자세하게 좀 많이 다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엔저라든지 이런 것도 뭐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따로 코너에서 뭐 박지윤 기자랑 같이 한다든지 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처음 뭐 국제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신이 없어요. 브릭스도 갔다 오고 막 지금 전 세계 지금 유랑을 하고 온 기분인데 국제 정세가 그 전쟁 이후로 막 뭐 냉전 시대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렇게 또 블록화도 되고 이러면서 막 급격하게 돌아가고 그 사이에서 또 끼인 우리나라의 입장은 더 힘들어지고 또 에너지 가격 때문에 또 삶이 더 팍팍해지고 이런 그렇죠.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다 합쳐서 그냥 6월 말에 또 그 바이든 그리고 그 미국이 중국한테 가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미국으로 제재 뭐.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라이브 인원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라이브 인원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주시는 지금 여기 저희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오신 분들한테 그냥 부탁을 드리려고 어떻게? 한 명씩만 더 데리고 들어와줬으면 만약에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트리밍으로 보지 말고 라이브로 좀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한 명씩만 네. 좀 데려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래는 질문 이렇게 답을 잘 못 해드렸어요.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도 못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이런 소통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요 안 그래도 오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3개 준비 안 하고 2개만 2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요즘에 뭐 경제 이슈 만약에 재밌는 게 나오면 댓글을 항상 조금씩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볼 때도 있고 그런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그거 관련해서 라이브 시간에 뭐 준비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맞아요. 그 따로 코너에서 코너에도 또 되고, 하든지 예. 네. 언제든지 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다 취재를 해달라고 말씀 네.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응답을 네.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흑돼지님은 다단계 전략으로 3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 뭐 여기서 네. 마무리를.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도 주말에 잘 쉬고 돌아와서 또 코너 잘 만들고 그리고 또 재밌는 라이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